이번 시간에는 소득세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요. 자, 이 소득세라는 건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과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과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둘 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근데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걸 우리 소득세법이라고 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법인세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소득세법이든 법인세법이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 벌었으면 세금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세였죠. 그건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돈 안 쓰면 부가가치세를 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소득세 원리들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낼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소득세법은 우리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우리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소득세법은 우리 개인 자연인인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돈을 벌었는지를 찾아서 그 돈 번 거에 대한 소득의 원천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게 이자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근로로 해서 월급을 받은 건지 사업을 한 건지 뭐 어쩌다 한번 생긴 건지 이런 원천 따져서 그 소득 형태에 대해서 어떠한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라고 적혀 있으면 세금 부과하고, 그런 게 적혀 있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법인세법은 다르게 순자산이 증가한다면, 순자산이라는 건 순수한 내돈이죠. 순수한 내돈이 증가하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포괄적으로 따지지 말고 전부 다 부과하라는 게 법인세법이에요. 그래서 세법 법전에 열거가 안 돼 있으면 세금을 부과 안 할 건데, 법인인 경우에는 그하고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득세법도 지금 세상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 예외 사항이 생겼는데, 이자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배당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연금의 형태가 계속 이 세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우리 그 상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배당,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를 일부 포괄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심하게 파생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세법 법전에 열거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가능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와 비슷한 성격의 소득을 취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로 이제 포괄주의를 좀 가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게 우리 270페이지의 소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럼 이 소득세 과세 방식을 볼게요. 원칙은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 이 종합과세라는 건 뭐냐면, 이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개인이 이자를 받든 배당을 받든 사업을 하든 근로를 냈든 연금을 타든 아니면 로또의 복권이 당첨이 되든 이런 식으로 모든 소득을 전부 다 얘네들을 합산해서 너 1년 동안 얼마 벌었네 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다니고 뭐 낮이 오전이나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주말에 뭐 다른 사업을 하고 뭘 하든 간에 그 돈 다 합칠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합쳐서 당신이 1년 동안 얼마 벌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 그 세금을 부과를 할 건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먼저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좀 볼게요. 참고지만 이거는 알아야 돼요. 자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자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얘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고,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이후 확정신고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걸 우리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요. 자, 그럼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받을 때에 세금을 떼고 받았을 때 더 이상 이제 이 돈 번 거에 대해서 너 세금 낼 필요 없어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자, 여러분들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오늘 로또 1등이 되었어요. 이걸 종합과세를 시키면 내년 5월달에 세금 내요. 자, 과세관청은 여러분이 내년에 5월달에 세금 낼 거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다 써버릴 거라는 생각이 100%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나중에 세금 내라고 할 필요 없이 이 돈에 대해서는 그냥 이 세금 내고 끝내라고 하면서 원천징수를 20%에서 3억 초과하는 거 30% 부과해 버릴 거예요. 좀 과해 보이지만 그 세금 내고 나면 다음부터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 낼 필요 없어. 여기 합산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복권 당첨된 거는 따로 빼버리고 걔는 원천징수 당한 걸로 해서 더 이상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 낼 필요 없어. 그게 지금 이런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 종합과세하는데 이제 들어올 필요가 없죠. 세금 내고 끝나니까. 그래서 이 완납적 원천징수를 뭐라고 하냐면 분리과세라고 해요. 완납적 원천징수를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예납적 원천징수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연말정산하는 소득들 있죠. 월급 같은 거 아니면 그 국민연금 같은 거. 여러분들 월급 받고 계신데 월급 받는 거에 세금 얼마 내야 되죠? 그거 사실 모르죠. 올해 얼마 버는지 어떻게 알아서? 여러분들 세금이 올해 뭐 15% 구간에 맞을지 24% 구간 맞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6% 맞을지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세금 떼고 있잖아요. 그럼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세금을 일단 징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실제 내 세금 정리해서 그걸 차이만큼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더 받는 게 연말정산인 거. 이걸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여러분들 월급에 원천징수하거나 사업소득 형태에 있으신 분들 3.3% 떼는 거 있죠. 그럼 그것 때문에 그걸로 세금 내는 게 끝이 아니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결정세액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천징수해 가는 걸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원천징수가 많죠. 나중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는 건데 이제 분리과세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 분리과세가 우리 종합과세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이런 형태들이에요. 노름은 웬만하면 다 분리과세예요. 그 경마, 승마, 투표 이런 건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들 일당 받으시는 분들이 1년 동안 어디서 일했는지를 정리해가지고 종합소득 신고하는 건 불가능이겠죠. 그래서 세금 내고 끝내버리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과세 방법이 방금처럼 종합과세가 원칙인데 우리가 예외로 분리과세가 있고 이 분리과세는 방금 제가 완납적 원천징수 징수소득을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고 또 분리과세 말고 분류과세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두 개가 조금 헷갈리실 텐데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분류과세라는 건 이 종합과세에 들어오지 말고 어쩌다 간헐적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소득 중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에요. 자,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자, 우리 한 사람이 회사를 30년간 다녔어요. 그럼 퇴직금이 엄청 많겠죠. 퇴직금 많은데 이 사람한테 너 뭐 예를 들어 30년쯤 됐을 때 연봉이 5천이었다 볼게요. 그럼 5천만 원인데 올해 퇴직금이 한 2억 있다고 너 2억 5천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고 하면 이 사람은 1억 넘어가는 구간쯤에서 한 40% 정도의 세금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 맞는데 세금 40% 구간 맞아버리면 이건 억울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면 적절하지가 않겠죠. 혹은 양도 여러분들이 한 집에서 한 2, 30년 살았어요. 당연히 살 때하고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팔 때 가격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너 또 종합과세라고 해서 내 번 거에다 합쳐버리면 높은 세율 구간을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은 퇴직금만 가지고 연분영승법을 쓸 거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따로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종합과세에 들어오지 않고 아예 따로 계산한다 해서 분류과세예요. 얘는 종합과세 속에 넣지 않고 그것만 이 중에 일어나는 것들인데 따로 계산하고 세금 더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분리과세고 분류과세는 이 종류가 아닌 다른 종류인 거예요. 앞에 복권 당첨금 말한 거는 여기 기타 소득이 있는 거고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세금 내고 여기 합산 안 하는 게 분리과세인 거고 분류과세는 얘네들 말고 다른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이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종합과세에 합산하는 건 아니라는 게 두 개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때 이 두 개는 같이 들어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개인 단위 주의를 보면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 개인 단위라는 게 이거예요. 자, 지금 강남에서 친구하고 둘이서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친구하고 동업을 하면 자, 강남점에서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동업을 해요. 그럼 나의 지분율이 50이고 친구의 지분율이 둘 다 50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의 이익이 1억 원이 나왔다 볼게요. 이 가게에서 동업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발생한 개인 사업자로 해서 동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냐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득세법은 자, 나의 집이 예를 들어 용산이에요. 그럼 내가 번 거는 5천만 원이죠. 그러면 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낼 거고 그리고 친구 집이 마포예요. 그러면 친구는 자기 관할 세무서에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으로 인별로 우리가 각각 따로 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선 녹차밭 같은 경우에 녹차밭은 큰 것처럼 하나로 보이죠. 용농조합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1,000억을 벌어요. 그럼 1,000억의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지분만큼 땅 주인들한테 나눠주고 그거 받은 사람이 각자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게 우리 소득세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은 여기에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강남세무서에서 1억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1년치에. 하지만 소득세법은 우리는 개인 단위 과세이기 때문에 내가 소득세를 안 내면 용산세무서에서 나를 잡으러 올 거고
내 친구는 마포 세무서에서 내 친구 세금 안 낸 거 잡으러 올 건데 부가가치세를 안 내면 강남 세무서에서 우리 1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올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남긴 1억의 10%인 1,000만 원이 1년 동안 나왔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중 되면 이것 두 개의 연관성까지 잡아가지고 조사 나오고 그렇게 해요.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내놓고선 자기가 안 벌었다고 소득세 이렇게 내놨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의 대상 명단으로 리스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이게 개인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인데 우리 세대 단위 합산이라는 건 이게 친구가 아니고 만약에 친척이라면, 얘가 친구가 아니고 친척이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같이 사는 우리 세대 구성원이라면 이거죠. 나 혼자 1억 버는 것보다는 둘이 나눠서 5천씩 버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3명이서 3,300 정도씩 나누는 게 유리하다는 건 국민학생도 알겠죠. 그걸 세법이 가만히 두진 않겠죠.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악의적으로 한 거다. 세대 거 다 합쳐버려서 1억 가지고 세금 부과해 버릴 거예요. 그게 우리 여러분도 주위에서 그것도 모르고 가족끼리 좀 나눠서 분산시키면 좋니, 그런 거 초등학생들이 발상이에요. 세무서나 세법이 바보가 아니죠. 그런 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족끼리 연 끊고 가족은 저 멀리 경상도로 보내고 주소를,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걸로 해서 병원도 한두 번 다니고 나는 여기서 병원 다니고 흔적을 남겨놓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세대 단위 합산을 해버릴 거예요. 근데 나 하고 있는데 안 걸렸어. 그 왜 안 하냐면 돈 얼마 안 돼서 째째서 안 오는 거예요. 돈 벌면 그냥 바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세대 단위 과세예요. 탈세 같은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봐주는 거지, 자기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안 걸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세청의 AI는 엄청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드 그 회사 뭐 필요한 거 가지고 신용카드 썼죠. 그리고 회사 경비 처리했죠. 그거 여러분들 연말정산 봤죠. 국세청 알아요. 그만큼 잘 돼 있어요. 근데 마음 말 안 해요. 연구해봐야 몇십만 안 되거든. 받아가봐야. 그래서 말 안 하는 그런 게 그만큼 잘 돼 있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잡으러 가는 인력 부족한데 그거 잡으러 갈 정도의 가치가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적공제 누진과세 제도가 있는데, 자, 인적공제 제도라는 건 지금 소득세는 자연인이 개인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건데, 그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번 돈 가지고 과연 몇 명이 어떤 형태의 몇 명이 먹고 사느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 벌었어요. 근데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이 돈을 안 버시고. 그러면 3명이서 먹고 사는 만큼의 돈은 세금 부과 안 하게 뺄 거예요. 공제. 근데 또 내 배우자가 있는데 여러분의 배우자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내 월급을 먹고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까지도. 근데 또 내가 자녀가 셋이 있어요. 걔네들까지 내가 먹여 살리고 있어. 그러면 내 돈 가지고 다 먹고 살면,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사람만 해도 총 7명이 먹고 살죠. 그럼 7명이 먹고 살 거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월급 가지고 계산하면 세금 안 내도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최소한 먹고 살기 힘들 거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부모님이 취입세가 넘었어, 장애인 애가 있어, 그러면 정말 힘들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세금 안 내도 되도록 기준으로 빼주는 걸 인적공제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고, 누진과세 제도는 제가 전에 부가가치세 할 때 한번 언급했었죠. 내가 35% 구간의 세율을 맞는다고 해서 내가 번 거에 전부 다를 35% 맞는 게 아니고 자, 일정 구간까지는 6%, 그 구간 넘어가는 부분은 15%, 그 넘어가는 구간은 24%, 이렇게 구간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누진과세 제도예요. 전에 로또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로또 3억까지는 이야기고 3억 넘어가는 부분만 30%라고 그랬죠. 3억까지는 20%고 그런 식인 거예요. 자, 원천인수 제도는 제가 이 앞에 설명을 드렸고, 자, 나머지 원천인수 대상소득하고 근로소득 원천인수 방법은 뒤쪽에서 볼 거니까, 자, 아래 납세 의무라고 적혀 있는 거 볼게요. 자, 납세 의무는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거주자 비거주자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 거소를 183일을 두는 게 기준이에요. 국내 거소를 183일 두는 게 기준이에요. 자, 183일은 1년 366일이죠. 65일. 그러면 절반하면 183일이에요. 그럼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거소를 두고 있으면, 거소라는 건 머물러 있는 장소예요. 주소는 주된 소재지, 거소지는 머물러 있는 장소인데, 거소를 대한민국 국가에 두고 있으면, 그러면 거주자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이든 외국에서 번 소득이든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지 않나요?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있죠? 아니신 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외국에 돈 벌든 한국에 벌든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뭐 F4인가 뭐 그리고 뭐 H2 비자인가 뭐 이런 거 비자 받아서 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출입국 관리소에 그 비자 받으려면 그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그 6개월이 아니라 막 몇 년짜리 계약서예요. 그럼 그분들도 거주자 의제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벌든 한국에서 벌든 우리나라에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에 183일 이하 있는 사람들은, 미만으로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세금 내면 돼요. 외국에서 번 거에 대한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류현진, 뭐 손흥민, 야구 축구 몰라도 그 정도 사람은 시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외국에 6개월만 있으려고 간 게 아니죠. 언제 간지 기억도 안 나는데 계속 그 나라 사람처럼 살죠. 그 사람들은 공로를 가지고 버는 돈은 그 나라에만 세금 내지 우리나라에는 단돈 이런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거주자거든. 걔네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CF 찍고 한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거예요. 국내 원전 소득만. 이게 우리 소득세 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사원 면세주의라서 그 영국이든 미국이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과세기간 적혀 있죠. 자, 과세기간 꼭 기억하세요. 과세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원칙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기준을 깰 수 있는 게 뭐냐면 죽거나 태어나거나 이민 가는 거예요. 자, 내가 사업을 하다가 8월 30일 날 폐업했어요. 과세기간이 8월 31일까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8월 31일까지 과세기간으로 잡고 싶으면 8월 30일 날 폐업하면서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나는 사업을 하다가 문 닫은 거지 그 다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든 근로소득을 하든 돈 벌 거잖아요. 그럼 올해 번 거는 다 과세기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회사를 내가 그만뒀어요. 10월 1일 날. 그렇다고 1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냐? 회사 그만두고 죽은 거 아니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과세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건 변화가 있는 거는 죽거나 태어나지 않았는데 변화가 있는 건 이민 가는 거예요. 출국한 날까지. 그죠? 이게 예외, 그 외에는 예외가 없어요. 왜냐면 말장난 엄청 많이 해요. 마치 여러분이 이 사람이 사업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 끝내면서 죽지 않은 이상은 과세기간은 1년이다. 자, 다음 이제 납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다음 276페이지에 소득세 계산 구조라고 있는데 자, 일단 용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위에. 자, 우리가 수익 금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 수익금액이라는 표현은 우리 회계상에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매출액하고 비슷한 거예요. 매출액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필요경비는 매출 원가나 판관비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대응 원가인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소득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이 소득 금액이 우리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소득 금액에다가
소득공제라는 걸 빼주게 되면 이때 과세표준이 되게 돼요. 자, 한마디로 이익에다가 빼줄 거 빼면은 세금 부과의 금액이 된다는 거죠. 자, 과세표준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과세표준이다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첫 시작이 이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걸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건데, 첫 번째가 이렇게 해서 얘를 첫 번째 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두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소득 금액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건 세금, 지금 과세표준에는 세율을 부과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그죠? 부가세법에서는 10% 곱할 금액이었던 거고, 지금 소득세법에서는 6%, 15%, 24% 이 세율 부과할 금액이 과세표준인 거예요. 그럼 지금 세금 부과 안 할 금액들을 빼내야 될 거잖아. 매출이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예요. 매출이 1억이 나왔어요. 여러분 돈 번 건가요? 아니죠. 물건 원가도 있고 월세도 있고 지금 월급도 있고 다 빼야 될 거잖아. 내가 번 거 아니니까 그 세금 내면 안 되잖아. 그런 거 다 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건 진짜 내가 번 게 얼마인지를 줄여가는 단계인데, 그 단계가 소득 금액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 자고 첫 번째 소득 금액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뒤에 이제 과세 표준으로 만들고, 그리고 산출세액을 만들고 세액공제에서 결정세액을 만드는 순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제 2단계 첫 번째 있는 2단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 부과할 필요 없는 거는 빼낸다. 이미 세금 내버렸거나 아니면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건 빼야 소득금액이 될 거잖아요. 지금 세금 부과의 대상 금액으로 내려오는 단계요.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 그 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종합 과세 방식이라 그랬는데, 그럼 종합 과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종합 소득을 보면, 종합 소득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총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이라 그랬는데, 원천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이자 받은 건지, 배당 받은 건지, 사업한 건지, 월급 받은 건지, 연금 받은 건지, 어쩌다 한 번씩 돈 주었거나 혜택을 받았거나 복권 당첨된 건지, 이런 것들을 따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1년 동안 번 걸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받고 있고 이거 받고 있고 이거 받고 있고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거 번 거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종합소득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받으시는 분들 많죠. 그분들은 다 같이 합산하는 사람들하고 합치면 힘드니까 그냥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이분들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12월 31일까지 번 거 가지고 1월 달에 정리해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받아간 돈이 뻔하거든. 뻔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하나라도 섞여 있거나 이게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득들을 가지고, 근데 이 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게 앞에 있었던 수익 금액 개념인 거예요, 거의. 근데 완전 수익 금액은 아니고, 얘가
사업소득으로 따지면 얘가 매출액이에요. 순수한.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얘를 총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떼기 전 모든 거 공제되기 전 그 돈이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금액으로 세금 부과하면 안 될 걸 쭉 뺄 건데, 자 이자 소득부터 보면, 자 첫 번째, 그럼 비과세가 있다면 지금 세금 부과할 금액만 남겨놓을 건데 비과세는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 법으로 정한 거죠. 그럼 걔는 빼야지. 여러분 이자 받은 것 중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자 받은 것 중에 분리과세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분리과세 이자 소득은 빼야지. 왜냐면 그 세금 내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필요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를 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자 소득 금액이 되게 될 거예요. 또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에서도 비과세가 있으면 비과세를 빼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분리과세를 빼고, 필요경비가 있으면 필요경비를 빼는데, 배당 가산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있으면 얘를 더하면 배당 소득 금액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게. 우리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는 것도, 이자나 배당을 우리 금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소득을 합쳐서 표현할 때, 그렇죠, 금융소득이라는 표현을 해요. 얘 둘이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을 받기 위해서 필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이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별로 필요하지가 않죠. 이자 받는데 필요경비가 어디 있어? 이 원금 다 받아갈 건데 그냥 넣었다 뺀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금융소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융소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그렇게 많이 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로스업이라고 얘를 더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이거예요. 내가 주주예요. 지분율이 20%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100 벌면 배당 얼마 받아야 되죠? 20%면 100 벌었으면 배당을 20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회사가 100 벌었어요. 100 벌었는데 20만큼 법인세를 내요. 그러면 남아있는 돈은 80이겠죠? 그럼 80 가지고 배당하면 저한테 얼마 하게 되죠? 배당을 16 하겠죠? 그럼 내가 지금 있는 게 여기 이만큼이 내가 배당을 받는데, 사실 세금 안 냈으면 내가 20을 받을 거를 세금 냈기 때문에 16만 받은 거죠. 차이 나는 얘가 4잖아. 그럼 이 차이만큼, 4가 난 것만큼 세금 떼인 돈인데, 지금 내가 16 받았을 때 주주인 내가 개인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14% 세금 내라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죠? 배당 받았다고? 그럼 이 이중과세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그로스업이 너 16 받았네, 얘를 안 받은 것처럼 20으로 다시 플러스 4를 해서 채워 넣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는 20으로 세금 계산 전부 다 끝나면 마지막에 배당 세액 공제로 세금을 빼줄게. 이 4를 나중에 배당 세액 공제로 빼줄 테니까, 그러면 너는 한 번만 가산하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빠진 상태로 20으로 세금 계산해야 너는 높은 거니까 제대로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는 게 배당 가산세액이라는 게 나중에 배당 세액 공제로 넣었다 빼줄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부과하게 될 거니까. 지금 이게 그로스업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중과세 방지하려고 한다는 취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참고면서 나중에 외워야 될 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얘네들은 전부 금융 소득이라는데 금융 소득 연이에요. 무조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합쳤는데 2천만 원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종합소득에 안 집어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종합소득에 직권? 성함만 정자. 예, 알았어요. 자, 다음. 사업소득을 볼게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도 비과세가 있을 수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다면 분리과세를 하고 필요경비는 무조건 있겠죠. 사업소득 금액이 되는데 자, 제가 필요경비는 무조건 있겠죠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자, 제가 1년 동안 1억이라는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 월세가 4천만 원을 가졌어요. 그럼 이 월세를 받아간 사람은 건물주인이죠. 그럼 건물주인의 소득이지 내 소득이 아니잖아. 그럼 내 필요경비로 빼야 되겠죠. 그럼 6천 남았어요. 직원 월급 4천을 줬어요. 그러면 직원 월급 받아서 직원이 근로소득세를 내야지 내 소득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필요경비로 빠지는 거예요. 완벽한. 직원이 번 돈으로 세금 내야지. 그럼 나는 2천밖에 못 벌었잖아. 그러면 2천이 내가 번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소득 가져간 사람들이 자기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천징수라는 부분 가지고 생각할 건데, 자, 우리 사업소득자의 형태가 자, 예를 들어서 형태를 보면 첫 번째는 사업장이 없는 형태와 사업장이 있는 형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장이 없는 형태라는 것 우리 계속적 반복적 인적 영역을 제공하는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학원하고 근로소득자 계약을 제가 파기한 지가 한 4년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연평생 안 되면 파기죠. 그럼 난 갈래 그랬더니 계속 해줘요. 그래서 사업소득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수업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처럼 계속적 반복적 하지 않으면 어쩌다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업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사업장이 있나요? 사업장이 없죠. 사업장 없이 계속적 반복적 인적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자한테는 이때는 원천징수를 일단 3.3%가 아니고 우리 소득세 시간이니까 3%를 일단 연합적 원천징수를 해요. 그리고 저는 내년 내년 5월 31일 날 종합소득세 신고로 통해서 납세 의무를 종결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 돈 거의 다 받아버려요. 돌려봐. 나 3% 떼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돈에 대해서 한 몇백만 원씩 빠져요. 아깝잖아. 싹 돌려받아요. 왜냐면 손해봤다고 입증을 해서. 그게 그러면 저는 이걸로 해서 내고 끝낼 일이 없겠죠. 자, 이제 반대로 다르게 또 생각해 볼게요. 자,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를 볼게요. 여러분이 옷가게를 해요. 옷을 2만 원에 사왔어요. 2만 원에 사온 걸 3만 원에 팔면 만 원 남길 거고 5만 원에 팔면 3만 원 남길 거고 10만 원에 팔면 8만 원 남기겠죠. 근데 만 원 남기든 3만 원 남기든 8만 원 남기든 그 돈 남기는 건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 여러분한테 그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나요? 남기는 돈을?
소비자가 이러면 주면서 당신 돈 버는 거니까 세금 내가 뗄게요.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 당하는 게 없어요. 원천징수 당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돈을 여러분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없고 본인이 스스로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2만 원에 사온 걸 3만 원에 팔면 만 원 번 거다 끝인 거지. 그 만 원을 누가 주면서 세금 떼고 이런 형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끔씩 지금 우리 반에서 세무사무실 다니시면 없는 것 같은데 세무사무실 일하면 거래처에서 이런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돌려받던데 왜 나는 계속 내기만 하냐고. 그러면 진짜 말하기 귀찮아요. 그럼 저는 말하죠. 원천징수 당한 세액이 없어서요라고 그냥 말하고 말아요. 뭔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사실 잘 몰라요. 내기 싫어서 그냥 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분들은 떼인 게 없는데 뭘 돌려받아. 자기들은 낼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 벌었네 세금 내세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그럼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그러면 우리 납세 의무 종합소득신고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특징이 세금 떼이고 더 이상 세금 안 내도 돼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소득은. 그래서 사업소득은 얘는 또 특징이 그래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소득이에요. 얘가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근로소득을 보면 근로소득은 우리 월급이에요. 여러분들 급여명세서 보면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것도 만들 건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과세가 아니고 비과세랑 섞여 있어요. 세금 부과할 것도 있고 부과 안 할 것도 있고. 그럼 비과세 있으면 빼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빼고. 자, 여러분들 월급 받고 있으시죠? 자, 월급 받는데 필요한 경비가 얼마 정도 되죠? 필요경비 안 들어요? 에이 설마. 저는 누가 밥값 차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경비는 이미 과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대한민국 세법이나 이런 소득에 대한 그 구조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경비가 과거에 일어나고 수익이 미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제 공부한 게 옛날 공부한 걸로 현재 벌어먹고 살잖아. 여러분도 그 기술을 익히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지금 또 공부하면서 지금 기회비용부터 많은 거 날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익은 미래에 일어날 거잖아. 그죠? 이게 우리나라 세법의 좀 모순점.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5년치 합산했었어요. 경비를 인정을 해줘요. 일본도 그런 비슷한 제도를 써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안 맞아요. 대한민국 그 구조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 해주는 대신에 어느 정도의 경비율을 필요경비는 있었는데 입증할 수는 없잖아 사실.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입증서를 만들 수 없죠. 방금 영국 거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국 거는 실제로 입증해내야 돼요. 5년 지났는데 어떻게 입증할 거야? 5년 전에 공부했던 뭐 밥값 정리할 거야? 책값 정리할 거야?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공제는 빼줄게라고 했죠. 어느 정도 요율만큼은 빼줄게라는 필요경비적으로 빼줄게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될 거예요. 근로소득 금액. 그럼 여기에서 지금 참고라는 건 나중에 우리 이론 시험이나 실기할 때 필요한 거라서 같이 보면서 좀 봐두라는 건데 근로소득 공제가 공제가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70%를 빼줄 거예요. 500만 원 이하까지는 500 벌었으면 1년간 500이면 큰 돈은 아니죠. 1년간 500 한 달에 뭐 50이 안 되니까 40만 원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70% 필요경비라면 350만 원 필요경비라서 너 150 번글로 세금 계산하러 갈게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금 계산할 금액으로 빼고 있는 거니까. 예? 지금 이야기는 다 1년이에요. 전부 다 1년. 우리 과세 기간 동안. 다음 연금소득. 비과세 쓰면 빼고 연금의 비과세는 정말 슬픈 내용들이에요. 연금의 비과세는 거는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된 것밖에 없어요. 국가가 그것 때문에 위로적으로 연금을 주는데 세금 부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건 비과세가 있고 또 분리과세가 있어요. 세금 이미 내버린 거. 근데 연금 받는 데에 필요경비가 있나요? 말은 뭐가 있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여러분이 내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 이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엄청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엊그젠가 우편물 날라왔더라고. 또 연금 오른데 여러분도 그 받았어요? 오른다고? 아, 진짜 기분 안 좋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싸우면 됐는데 요즘은 오른 거에 오르지 않았다면 오르지 않았다는 입증 사실을 자기 공단으로 보내달라고 적혀 있던데. 예? 그 외국 떠나면 돼요. 근데 아침마다 제가 출근할 때 오늘도 그렇고 주말도 그런데 출근할 때 어머니가 통화를 해요. 근데 어머니가 삼성화재에 30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정직원 할 때부터 해서 이렇게 있으시니까 저 연금 상품도 전 삼성화재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50만짜리 2개 넣고 있어. 옛날에 50만짜리 하나 넣어서 이제 2달 남았어요. 예, 딱 그것만 집어넣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돈도 좀 벌었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야 너 이때까지 하면 돈 나오니까 너 가. 그래 옛날에 군대 휴가를 수수 갔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국민연금 이야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배신을 했어요. 갑자기 그 이야기 하는 이유가 제가 그 개인연금 10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50 이제 하나 끝나면 이제 50만 넣을 거예요. 저는 55세부터 연금이 나와서 삼성화재만 안 망하면 된다. 근데 어머니가 국민연금이 연금 중에는 제일 좋다. 난 지금까지 개인연금 믿고 있고 국민연금 안 받을까 하면서 욕하면서 제일 작게 넣으려고 막 욕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어머니 업계에서 국민연금만큼 효율이 제일 큰 연금 없으니까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말고 더 넣을 수 있으면 넣으라는 거예요. 그거 엊그제 처음 들었어요. 그 진짜 예? 지금 50마디 한견 2달 남았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거 듣고 근데 어머니가 계산 다 해보니까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건 높대요. 국민연금 너무 욕하지는 말대. 근데 저는 근데 왜 안 내고 싶냐면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한국에 있지 어머니 안 계시면 제가 한국에 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안 있으면 떠나면 연금을 안 준대요. 그래서 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외국 가서 준다 그러면 내지. 그죠?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또 이성이 있을지 저성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사람 사는 거야. 그죠? 내가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죠? 이성이 그 외국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이미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기 싫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든 얘도 지금 여러분 내기 싫어하는 건 이거 말고 또 다른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자 얘를 경비적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경비를 얘도 연금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연금소득 금액이라는 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 얘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말은 소득 금액으로 안 들어오게 다 빠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선 여기에서 분리과세 쪽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1200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여기서 1000만 원 해버리면 소득 금액이 0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옆에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분리과세 된다. 근데 이렇게 해서 0원을 하는 게 좋냐? 연금소득의 우리 원칙세율이 5%거든. 그게 좋냐? 아니면 종합소득의 기본세율은 6%지만 공제를 받아서 없어지는 게 좋냐? 그럼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선택적 분리과세예요. 그냥 분리과세를 하는 거 위에 거는 얘가 2천만 원 이하면 그냥
둘이 합쳐 2천만 원이냐면 분리과세 끝내면 소득 금액이 없게 되어 버리는 거고, 얘는 지금 자기가 여기에 집어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선택 사항은 아니고 국내 원천이면 자동으로 다 되게 될 거예요. 또 기타 소득이 소득에서 비과세가 있다면 비과세를 빼고, 분리과세가 있다면 분리과세를 빼고, 필요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를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이 있어요. 이 기타 소득도 필요경비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 그 불로소득이냐 불로소득 아니냐를 이제 구분이 그냥 딱 봐도 보이는 것들 있죠. 복권, 노름, 그리고 뭐 저작권에 대한 상속받은 거, 이런 건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해 줄 거예요. 자, 로또 1등 됐어요. 필요경비 얼마죠? 옛날 사람 지금 1,000원이에요. 옛날에 2,000원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초장이 예전에 했는데 지금 1,000원이죠? 그럼 정말 1,000원 빼고 세금 계산할 거예요. 그게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금 계산할 금액으로 줄여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일어난 것 중에 불로소득 아닌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은 작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글을 잘 써서 원고에 당첨됐어요. 그럼 당첨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어쩌다 한번 받는 거잖아요. 그럼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노력한 건데 입증 못 하잖아요. 그러면 추정 필요경비 60%를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로소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고 쓰는데 60% 말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였다. 1,000만 당첨됐다. 그러면 600만 원 경비니까 400 벌었다고 할 건데, 내가 600보다 더 많이 경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입증한 대로 인정해 줄 거예요. 근데 안 되면 60%까지 최소한 해줄게라는 이런 거예요. 그게 나름 세법 합리적이죠. 근데 자, 근데 그리고 얘도 기억해 둘게. 이번에 좀 특이한 글자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기타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에요.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자,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종합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다 합쳐서. 왼쪽 쟤네들 다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우리는 오른쪽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에 소득공제는 이따 배울 거라 그랬죠. 소득공제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올 건데, 그 과세표준이 이제 아래 보시면 1,200만 원 이하까지는 6%, 그거 넘어가는 구간은 15%, 그 다음 24, 그 다음 35, 38, 40, 42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자, 지금 우리 45% 구간 만들었죠. 그거 얼마 이상이죠? 3억. 여러분하고 관계 있나요? 관계 있어? 축하드려요. 1년에 소득금액 과세표준이 3억이라는 건 실제 버는 돈은 우리끼리 말하는 연봉은 한 5억이 넘어야 돼요. 저는 그 사람들은 넘어가는 구간은 세금 좀 더 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부의 재분배나 기부가 안 되잖아요. 그 구조 때문에 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지금 몇십 년째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6%에서 15% 제일 많은 구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봉이 3천이죠? 그러면 연말정산한다고 세금 돌려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6%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년에 1,200 또 벌었다. 난 내가 다 썼다고 다 입증해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24% 구간에 사작 걸려 있고 6% 15% 그게 대다수예요. 여기 5천 버는 분들이 알뜰하게 써야 15%에 걸려요. 알뜰하게 저처럼 안 쓰면 전부 다 6%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기억할게요. 종합소득의 최저세율이 몇 %죠? 책 보면
6%죠. 자, 최저 세율이 6%다. 이것만 하나 기억할게요. 이 요율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세무사 시험을 보러 가든 세무 공무원 시험 보러 가든 위에 딱 적혀 있어요. 이런 거 외우는 건 바보짓이에요. 적혀 있는 거고 보면서 그냥 꼭 계산하고, 심지어는 옆에 요율표에 빨리 계산할 수 있게 금액까지 넣어주고 있어요. 이 표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닌데, 우리가 편리하게 다른 거 계산할 때 써먹기 위해서 제가 최저 세율인 6% 하나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